미국 연준은 금년 9월 FOMC에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역사적인 금리 인하 개시를 단행했습니다. 2022년부터 11번의 역대급 초고속 금리 인상 이후 14개월 동안 동결했다가 드디어 정책 전환, 즉 피벗을 단행한 것이죠. 금리 인하 폭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던 의원들이 박빙의 토론을 거쳐 결국 빅컷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의 재조정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례적으로 비컷을 단행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나 개시 이후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금융톡의 주제는 FOMC 이례적 비컷 개시, 숨겨진 의미와 파장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성명서, 점도표 심층 분석, 통화정책 재조정의 의미, 그리고 파월이 직면한 도전 과제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FOMC가 이번에 50bp 비컷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보도 자료로 배포된 성명서의 문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에 단순한 작부 수정을 제외하면 세 가지 문구가 새로 추가되거나 조정되었는데요. 즉,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2% 목표에 근접하는데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문구가 새로 삽입되었고요. 일자리 증가가 완화, 모더레이트 되고 있다는 표현이 둔화, 슬로우 되고 있다고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실업률 상승과 비농업 신규 고용 벤치마크 하향 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최대 고용을 강력히 지원하는데 전념한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근본 FOMC 성명서는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용 안정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연준이 비컷을 단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7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50bp 금리 인하는 그때마다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1989년 자산 버블 붕괴,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비컷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50bp 깜짝 금리 인하 조치는 이와 같은 위험 요소가 없었고 GDP 성장률이 3%에 달할 정도로 경제 활동이 견조한 상태여서 비컷이 단행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이번 FOMC에서 비컷 금리 인하는 의원들 간의 박빙의 토론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여기 점도표를 보면 회색점으로 나타난 6월보다 청색점으로 표시된 9월의 금리 경로가 훨씬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점도표를 보면 금년 말까지 1회 이하 금리 인하에 9명, 2회 이상의 금리 인하에 10명이 찬성했는데요. 25bp와 50bp가 9명 대 10명입니다. 이렇게 초박빙으로 올해 2번 50bp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기준금리의 중위값은 4.4%입니다. 내년에는 4번 100bp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어 기준금리의 중위값이 3.4%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 예상 경로보다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찍혔습니다. 장기 중립 금리도 6월에 2.8%에서 2.9%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번에 FOMC에서 대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연준 이사가 FOMC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여기 미셸 보우만 이사는 비컷이 자칫 인플레이션에 대한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투표권이 있는 12명의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보우만 이사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근원 PCE 물가 지수가 2.6%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유로 들고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번 FOMC 금리 결정 회의에서 백미는 성명서 발표 후 속게되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잖아요. 4년 만에 역사적인 금리 인하 피벗을 단행해서인지 이번에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핵심 발언 요지만 발췌해서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조정, 리캘리브레이션 관련 단어를 8번이나 반복해 사용했습니다. 대표적 예를 원문과 번역을 함께 대조하면서 살펴보죠.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진전 상태를 고려하여 정책을 재조정할 적절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위험의 균형이 맞춰진 상황에서 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를 재조정하는 것은 경제와 노동시장의 강점을 유지하고 보다 중립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재조정이라는 단어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책의 전환, 즉 피벗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책의 재조정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기 침체가 우려돼 정책을 과감히 전환, 즉 피벗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에 따라 금리를 재조정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즉 투자자들에게 비컷을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회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해석할 경우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돼 실질적인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골라 쓴 단어가 재조정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수사학은 강력한 설득의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파월 의장은 B컷의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양적 긴축 QET는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차 대조표 축소는 기준 금리와 무관하며 금리 인하 시에도 QET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중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급준비금이 현재 약 3조 6천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QT를 시작한 2022년 6월부터 강보합으로 유지되고 있고 최소 안정 지급 준비금 3조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시중의 초과 유동성을 나타내는 역 레포가 3,400만 달러에 달해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도입되었던 긴급 구호 자금 BTFP 잔액도 아직 1,000억 달러 정도 남아있어 금리 인하와 동시에 QET를 지속해도 시중 유동성은 풍부한 편입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중립금리는 과거 대비 훨씬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마이너스 금리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중립금리는 점도표상에 장기 중립금리 추정치 2.9%에서 목표 인플레이션 2%를 빼면 0.9%가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50bp B컷 발표 후 급락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가 상승했다고 발언한 직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하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컷으로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앞으로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금리 예상 경로에 대해 연준과 시장 간의 괴리가 큽니다. 연준은 점도표상 올해 2번, 그리고 내년에 4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시장은 올해 75bp, 내년에 150bp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갭을 좁혀 나가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은 통화 정책의 재조정이라고 파월 의장이 말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설명하는 대로 될지는 아직은 속단하기에 이릅니다. 역사적으로 기준금리가 정점에서 동결되었다가 내려올 때 대부분 여기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과 1998년이 예외인데요.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근본 긴축 완화 사이클이 이때처럼 경기 연착륙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11월 FOMC 전 10월 4일 그리고 11월 1일에 발표되는 두 번의 고용 보고서가 향후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가르는 실마리를 던져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FOMC 금리 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보우만 이사의 우려대로 성급한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으로 기대 심리를 부추겨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1970년대 낙타봉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여 실패한 연준 의장으로 알려진 아서 번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최악의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도전 과제이지만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역사적 평균으로 금리 인하가 개시된 후 S&P 500 지수는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1.1%, 4.4%, 4.9%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래프에서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때 위에 청색 선에서 약 1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오면 약 마이너스 15%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극과 극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자체보다도 향후 경기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므로 경기 관련 하드, 소프트, 매크로 경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연준의 B컷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 개시 시기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 금리 차는 2%에서 1.5%로 좁혀졌는데요. 최근 KDI는 국내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수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수 부진으로 인해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과열로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으나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연준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용 안정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역사적 관점에서 B컷 금리 인하는 이례적이며 인하폭 결정 과정도 박빙이었고 연준 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는 이변을 연출했다. 둘째로 파월 의장이 피벗이라는 용어 대신에 통화정책의 재조정이라는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B컷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셋째로 따라서 금리 예상 경로가 시장의 기대와 괴리되어 있고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될지 미지수이며 인플레이션 재상승 방지와 경기 연착륙이 최대의 도전 과제이므로 향후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 상이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제 폭염이 완전히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